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은성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강지우는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불빛들은 그가 이룬 제국의 증표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진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희귀한지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위와 재력에 아첨할 뿐 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과 환멸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무대에서 내려와 가면을 쓴 관객들 사이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진짜 사람을, 꾸밈 없는 진심을 찾기 위한 위험한 실험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건도박이 될지도 모르는 은밀하고 외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강지우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김민준이라는 청년이 은성그룹의 자회사인 청하건설의 문을 두드렸다. 값비싼 시계와 맞춤, 정장 대신 그의 손에는 낡은 안전모가 들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수룩한 표정 뒤로 감춰졌다.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조영민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지우는, 아니 민주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내가 괴물이 되기 전에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뿐이야. 청하건설의 현장 사무실은 본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투박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이곳의 공기에는 위선적인 향수 냄새가 없었으니까 그는 현장 안전관리팀 신입사원으로 배정받았다. 그의 사수는 무뚝뚝하지만 경험 많은 박 반장이었고 팀원들은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신입 중 하나일 뿐이었다.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언급할 때마다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저었다. 또 이서연 대리야, 정말 피곤한 사람이라니까. 원칙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여자야. 저러니 다들 피하지. 그녀에 대한 평판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가 궁금해졌다. 모두가 불편해하는 사람, 권력이나 인맥이 아닌 오직 원칙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가 찾던 진심의 파편이 혹시 그녀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곧 열릴 예정인 스카이 크라운 타워 프로젝트의 주간 안전회의에서 그녀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 소장인 박태석 이사가 거만한 태도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실적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대로만 진행하면 문제없겠군. 다들 수고하고. 형식적인 칭찬이 오갔다. 모두가 안도하며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단정한 작업복 차림의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 이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계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현재 B구역의 임시 지지대 설계는 법적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최근 변경된 기후 데이터에 따른 최대 풍속을 견디기엔 부족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붕괴 위험성이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회의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이 대리, 또 시작인가? 법적 기준을 통과했다면 문제없는 거요. 예산 낭비하고 공사기간 늦출 일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이사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규정은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봤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조직의 암묵적인 룰을 깨뜨린 그녀는 이미 외톨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신념과 책임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이사는 결국 폭발했다. 이봐, 이대리 당신이 뭔데 내 결정에 토를 달아. 여기가 당신 혼자 잘난 척하는 자리인 줄 알아. 책임. 모든 책임은 내가 지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입사원 김민준, 즉 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박 이사의 분노도 동료들의 비겁함도 아닌 모욕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양심이었다. 수많은 아첨과 거짓된 충성 속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회의는 결국 박 이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끝났다. 이서연은 아무런 소득 없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는 이 진흙탕 같은 곳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이서연이라는 변수. 그녀는 그의 계획을,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존재였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민주는 복도에서 동료들이 이서연을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답답하다. 저러니 승진도 못하고 맨날 저 모양이지.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들잖아. 그들의 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은성그룹 본사의 임원 회의실에서 들려오던 교묘한 아첨보다 이곳의 노골적인 이기심이 그를 더 역겹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 민주는 의도적으로 이서연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일하는지, 동료들의 따돌림 속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왔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도면을 검토했다. 그녀는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 아주 작은 안전 규정 위반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현장 작업자들과 마찰을 빚었고 상사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같은 모습으로 현장을 순찰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채 홀로 싸우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거대한 조직의 논리 앞에서 개인의 신념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탕비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까 회의 때 하신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최대한 어수룩한 신입사원처럼 보이려 했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회사에서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옳은 일이잖아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이라는 신입사원을 제대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순수하면서도 무언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신입이라 아직 뭘 잘 모르는군요. 서연은 옅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곳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과 같아요. 오래 버티고 싶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충고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자조적인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렇게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만든 최고 책임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의 침묵이 이 모든 것을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다. 단순히 흥미나 관찰의 대상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가 만든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그의 위험한 실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대리님은 그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지우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난한 척하는 CEO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 그 연극의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명의 배우를 만났다. 그녀는 그의 각본에 없던 인물이었지만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녀의 관객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김민주는 공식적으로 이서연 대리가 속한 안전관리 2팀에 배속되었다. 그의 자리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바로 맞은편에 배치되었다. 이제 그는 연극의 관객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온 조연이 되었다. 그의 하루는 이서연이라는 인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소문대로였다. 아니, 소문보다 훨씬 더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종 법규집과 설계도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출근과 동시에 그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구조 계산식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업무 협조만 할 뿐, 사적인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갔지만 그녀는 늘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하거나 샌드위치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 벽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세운 벽이 아니었다. 타협을 거부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배척과 무시가 만들어낸 투명한 감옥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들의 비겁한 눈빛을 매일같이 사무실에서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현장 순찰에 동행할 기회가 생겼다. 스카이 크라운 타워의 골조가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뻗어 올라가고 있는 건설 현장은 거대한 기계음과 사람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안전모를 고쳤으며 서연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의 모든 구석을 훑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한 용접 작업 구간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용접 부위를 유심히 살피더니 작업 중이던 인부에게 다가가 작업을 중단시켰다. 아저씨, 잠시만요. 이 부분 용접 비드가 너무 얇습니다.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재작업하셔야 합니다. 작업 반장은 인상이 구겨진 채 다가왔다. 이 대리, 또 왜 그러시오? 이 정도는 다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어. 자꾸 이렇게 작업 흐름 끊으면 공사 기간 맞추기 힘든 거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설계 도면을 펼쳐 보였다. 반장님,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이 기둥은 타워의 핵심 하중을 견뎌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작은 균열 하나가 나중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의 작업 반장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섰지만 그를 따르는 인부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강지훈으로서 이 정도의 부실 시공이 회장의 눈을 피해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는지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었다.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상부의 압력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의 생각은 박태석 이사에게로 향했다. 회의에서 안전 문제를 예산 낭비로 치부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부패의 사슬이 바로 그에게서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서연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히 현장의 작업자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대리님, 아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칭찬에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 직업이니까요.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피로감을 읽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연의 조용한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처럼 전면에 나서서 싸울 수는 없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 대신 그는 그녀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뒤에서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남아 서연이 검토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은 사소한 오류나 숨겨진 문제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서연의 책상 위에 익명의 메모와 함께 관련 자료를 올려두었다. 처음 몇 번 서연은 누가 이런 도움을 주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메모의 내용이 언제나 정확하고 자신의 업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자 그녀는 점차 그 익명의 조력자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에서 유일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입사원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민준과 서연 단둘만 남았. 서연은 내일 제출해야 할 긴급 안전 보고서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일부러 꾸물거리며 자리를 지키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대리님, 아직 안 가셨네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신입이라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자료 정리라도.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의 경계심을 조금 허물었다. 김민준 씨, 혹시 책상 위에 메모 남겨두는 거 민준 씨예요. 그녀의 돌직구 질문에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긍정에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랬어요? 나 도와줘 봤자 민준 씨한테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나처럼 미운 털 밝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다. 그냥 대리님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요.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서 맞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그냥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꾸밈 없는 말은 서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옅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피곤함과 체념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놀랍도록 아름다운 미소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 한마디는 강지훈이 지난 몇 년간 들었던 수많은 아첨의 말들보다 훨씬 더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며 밤을 새웠. 서연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민주는 그녀의 논리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주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는 자신이 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이서연이라는 멋진 상사를 둔 신입사원 김민준일 뿐이었다. 새벽녘 창밖으로 동이 터올 무렵에야 보고서는 완성되었다. 그들은 탈진 상태였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민준 씨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아침이라도 살게요. 그들은 회사 근처에 허름한 24시간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지어낸 자신의 가난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고 서연은 안전관리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던 계기를 털어놓았다. 몇 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작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설비 미비로 추락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때의 충격과 분노 속에서 결심했다고 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돈과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의 목숨이 경시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우는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저 막연하게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다. 그의 실험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에서 출발했는지 그는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는 진심을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시험대에 오른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녀의 진실함 앞에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부와 권력에 무뎌져 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재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그의 가슴 속에 그녀라는 존재가 새로운 불씨를 던지고 있었다. 해장국집을 나오자 서울의 아침이 그들을 맞았다. 지우는 밤새 잠을 못 자 피곤에 지친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단순히 부조리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신념과 꿈, 그리고 저 아름다운 미소까지도 그는 깨달았다. 이서연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의 차갑고 공허했던 인생에 던져진 의미라는 것을, 그의 위험한 연극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진심을 찾기 위한 실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찾은 진심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새벽의 해장국 이후 김민중과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이전의 서먹함과 경계심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유대감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사무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지만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는 신입사원 김민준이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가면 뒤에서 이 변화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서연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에게 잊고 있던 평온함을 선사했다. 그는 더 이상 진심을 시험하는 냉소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올곧은 신념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 입는 것을 막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스카이 크라운 타워가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최고급 강도의 철근이 사용되어야 할 중앙 코어 기둥 부분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자재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 납품 기록부에는 명백히 최고 등급의 자재를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엔지니어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심은 단순한 직감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늦은 밤 몰래 현장에 잠입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문제의 철근 절단면을 살피고 작은 샘플을 채취했다. 그 과정은 들킬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수만 명의 생명이 달린 건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녀가 사비를 들여 의뢰한 사설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철근의 인장 강도가 설계 기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 자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시공을 넘어 거대한 사기극이자 예비된 살인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지진이라도 난 듯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박태석 이사에게 보고해봤자 지난번처럼 묵살당할 것이 뻔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결국 그녀는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녀는 박태석 이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스카이 크라운 타워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긴급 보고라는 제목의 메일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박 이사는 마지못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이 사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다. 무슨 일이지?
또 시답자는 트집 잡을 거면 시간 없으니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박태석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오만한 태도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그가 보는 앞에서 분석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님, 이건 단순한 트집이 아닙니다. 타워의 심장부에 사용된 철근이 불량품이라는 증거입니다. 박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싸늘하고 냉혹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리, 이거 어디서 난 거지? 회사 기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외부로 유출한 건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네를 해고할 수 있다는 건 아나. 그의 말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해고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는 박태석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다. 이서연 씨,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여전하군.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돈과 사람이 얽혀 있는지 알아. 당신 같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칠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말이야. 가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기도 하고, 위에서 자재가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혼자 사는 여자가 밤길을 다닐 땐 더 조심해야 할 거고, 아버님처럼 말이야.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패한 상사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라는 것을. 박태석은 그녀의 공포를 즐기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분석 보고서를 갈갈이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자네도, 나도,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그땐 보고서만 찢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명심해.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사실을 나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민준, 즉 강지훈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박태석과 서연의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사실에서 나온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절망적인 눈빛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자신의 작은 실험이 한올고 든 여자를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쳤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민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이서연은 홀로 모든 위험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나서야 할 때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등진 채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특수 보안폰을 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냉철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조영민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비서, 청하건설 박태석 이사에 대해 조사해 그의 개인적인 재산 형성 과정, 자금 흐름, 주변 인물들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털어, 그리고 스카이 크라운 타워에 철근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내.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수화기 너머의 조비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지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더 이상 김민준의 어수룩한 얼굴은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첫 번째 거대한 파도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여직원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서연을 지키기 위한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박태석 이사와의 대면 이후 이서연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당당함 대신 짙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도 주변을 경계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놀랐다. 박태석의 마지막 협박, 특히 그녀의 아버지를 언급한 부분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김민준, 즉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이 악의적인 위협 앞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는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녀가 겪은 일의 전말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기만 했다. 대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그에게까지 위험이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차마 그 끔찍한 협박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었. 한편 박태석은 자신의 경고가 이서연을 침묵시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그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해고는 너무 노골적이라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녀의 경력 자체를 끝장내버릴 함정을 파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현장의 최 반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은밀히 불렀다. 최 반장은 박태석이 심어놓은 충실한 신복 중 하나였다. 최 반장,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네. 박태석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현장에서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 모든 책임을 이서연의 관리 소홀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그날은 마침 스카이 크라운 타워 30층 외부 비계 회가에 SCA의 폴딩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이 있는 날이었다. 점검 책임자는 당연히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비계의 모든 연결 부위와 발판을 확인하고 점검표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떠난 깊은 밤, 최 반장의 지시를 받은 인부 2명이 어둠을 틈타 그곳에 접근했다.
그들은 이서연이 점검을 마친 구역의 비계 지지대 볼트 몇 개를 의도적으로 풀어놓았다. 아주 약간만.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만 헐겁게 만들어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면 서서히 무너지도록 설계된 시한폭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인부들이 해당 비계 위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비명 소리와 함께 비계의 한쪽 부분이 굉음을 내며 기울어졌다. 다행히 안전 그물망 덕분에 인부들이 추락하는 최악의 참사는 피했지만 작업자 2명이 발목을 다치고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박태석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하는 척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냐고.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은 곧장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제 서연이 서명한 안전점검표를 흔들어 보이며 모두에게 외쳤다. 어제 최종 점검 책임자가 이서연 대리였어. 점검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버젓이 서명해 놓고 결과가 이거야 당신.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비난의 화살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명 어제 자신이 확인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사고와 자신의 서명이 담긴 점검표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연극적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사고가 터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난 박태석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신속하게 이서연에게 책임을 돌리는 과정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다. 박태석은 현장에서 즉시 이서연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당신은 모든 업무에서 손떼. 이번 사고의 책임 반드시 묻겠어. 그의 선언에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끝장나는 순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철수한 사고 현장에 홀로 남았다. 그는 수습 작업을 돕는다는 핑계를 대고 무너진 비계의 잔해들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성그룹의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쌓아온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있었다. 평범한 신입사원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그의 눈에는 보였다. 그의 시선이 결정적인 증거 하나에 꽂혔다. 문제가 된 지지대에 풀어진 볼트였다. 일반적인 사고였다면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볼트머리가 뭉개지거나 나사선이 망가지는 흔적이 남아야 했다. 하지만 그 볼트는 너무나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일부러 풀어놓은 것처럼. 그는 몰래 그 볼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태석의 함정을 완벽하게 뒤집을 증거. 그의 알리바이를 깨뜨릴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의 생각은 현장을 비추는 CCTV로 향했다. 박태석은 분명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우는 타워를 설계할 때부터 공식적인 CCTV 외에도 공사 진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광각 타임랩스 카메라를 인근 빌딩 옥상에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조영민 비서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다. 조 비서, 지금 당장 스카이 크라운 타워 현장 인근의 K
빌딩 옥상 타임랩스 카메라 어젯밤 영상을 확보해 최고 해상도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소집되었다. 박태석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고조사 보고서와 이서연의 점검표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녀의 중대한 과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연은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위원회가 그녀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섰다. 잠시만요. 이에 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태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민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위원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저는 어제 사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몰래 챙겼던 볼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볼트는 사고 지점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전문가라면 아시겠지만 자연적인 파단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인위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깊은 밤, 두 명의 인부가 사고 지점의 비계에 접근해 무언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태석이 설치한 현장 CCTV가 아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사고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의 현장 모습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거야. 저런 신입사원 놈의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영상 속 인부들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중 한 명은 바로 최 반장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최 반장과 박태석 이사가 며칠 전 단둘이 만나는 모습이 찍힌 주차장 CCTV 캡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징계위원회는 이서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박태석과 최 반장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다.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그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민준 씨, 대체 어떻게? 당신, 정말 누구예요?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을 넘어선 경외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아주 조금 사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박태석은 이제 김민준이라는 신입사원을 결코 평범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공격은 막아냈지만 이제 그 어둠은 새로운 목표물을 향해 더욱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청하건설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서연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거기에는
경외심과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태석 이사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한낱 신입사원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는 복귀했지만 감사의 칼날이 언제 목을 겨눌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가 되었다. 그의 의심과 분노는 이제 김민준이라는 존재에게로 향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 우연히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민준. 그의 뒤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박태석은 은밀히 뒷세계의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김민준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의 출신 학교,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보고는 허무할 정도로 깨끗했다. 고아원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군 복무를 마친 그야말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력서. 조영민 비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김민주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한편 강지훈은 이중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팽팽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낮에는 어수룩한 신입사원 김민준으로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와 함께 부실공사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도면을 분석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구슬려 정보를 얻어내며 박태석의 비리 네트워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은성그룹의 냉혹한 지배자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조영민 비서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박태석의 비리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불량 철근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 대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 거미줄은 청하건설을 넘어 은성그룹 본사의 몇몇 임원들에게까지 뻗어 있었다. 지훈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유지했다. 섣불리 꼬리를 잘랐다가는 몸통이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낼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태석이 스스로 모든 카드를 꺼내 보이도록 만들어야 했다. 서연은 이제 민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들, 박태석에게 협박당했던 녹취 파일의 복사본까지 그에게 공유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지훈은 가면 뒤에서 서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강직함,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이 끝난 후 그녀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런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들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박태석의 압박 또한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퇴근길, 서연을 기다리던 민준의 머리 위로 공사 현장에 쇠 파이프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감싸 안고 몸을 피했다. 그의 군대 시절 익혔던 반사신경이 아니었다면 둘 중 하나는 크게 다쳤을 것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서연의 귓가에 지훈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수룩한 톤이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서늘한 경고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품에 안겨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작업하던 컴퓨터의 파일들이 이유 없이 삭제되기도 하고 사무실 책상이 뒤져진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태석의 하수인들이 이제 그들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위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그들은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내부 제보자로부터 박태석이 불량 철근을 정상 자재와 바꿔치기하는 비밀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곳은 폐쇄된 하청업체의 물류 창고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그들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녹슨 창고의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거대한 방수포로 덮인 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들이 방수포를 걷어내자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최고급 철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었다. 이곳이 바로 범죄의 현장이었다. 서연이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든 순간이었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동시에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춰졌다. 어둠 속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박태석의 하수인들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두 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호기심이 너무 많으면 다치는 수가 있어. 서연은 겁에 질려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남자들을 노려봤다. 순순히 카메라만 넘기면 조용히 보내주지.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 증거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속삭였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저쪽 환풍구로 도망쳐요. 최대한 빨리. 서연이 망설이는 사이 남자들의 포위망이 좁혀왔다. 그 순간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사원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쇠파이프를 피하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남자들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노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의 작전 수행처럼 보였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혼란을 틈타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창고 반대편으로 뛰었다. 지금이에요. 그들은 좁은 환풍구를 통해 간신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숨도 쉬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려 차를 세워둔 곳까지 도달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지우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한참을 달려 완전히 그들을 따돌리고 나서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갓길에 세웠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긴박한 순간이 지나가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질문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없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서연의 질문. 당신, 대체 누구예요? 라는 말은 좁은 공간 안에서 메아리치며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어설픈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의 정체를 향한 의심의 칼날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이었다. 지훈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이 위험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거짓말을 이어가야 할까? 하지만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냥 당신처럼 박태석 이사의 비리를 밝히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좀 있거든요.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훈련된 움직임으로 건장한 남자 여럿을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누구의 편이든 박태석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할 때였으니까. 그날 밤 이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증거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전과 같은 따뜻한 유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민준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다. 한편 창고 습격에 실패하고 자신의 하수인들까지 제압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박태석은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서연을 넘어 정체불명의 신입사원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김민준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놈 반드시 찾아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그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란 말이야. 그의 사무실에서는 밤늦도록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뒷조사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민준이라는 인물은 파고들수록 미궁이었다. 완벽하게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존재.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박태석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서연이라는 위협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리고 김민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들 미끼를 던져야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정보보안팀의 내부 조력자와 공모하여 스카이 크라운 타워의 핵심 설계 도면과 입찰 관련 기밀 자료들을 외부 경쟁사로 유출시킨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 유출의 경로가 이서연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정교하게 조작했다. 그녀가 최근 회사 기밀에 자주 접근했다는 기록까지 위조하며 덫을 완성했다. 며칠 후에 어느 평화로운 오후 사무실의 문이 열리며 낯선 얼굴들이 들이닥쳤다. 은성그룹 본사 감사팀과 정보보안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냉막한 표정으로 곧장 이서연의 자리로 향했다. 이서연 대리님,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내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서연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팀 직원이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해 몇 번 클릭하자 화면에는 기밀 자료들이 외부 서버로 전송된 기록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명백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동료들은 경악과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거나 혹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냉소적인 시선으로 외면했다. 어제까지의 동료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 즉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 박태석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김민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는 순간 자신 또한 공범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감사팀장은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힘없이 감사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사무실을 나서던 순간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깊은 절망, 배신감,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고 묻는 듯한 마지막 원망까지. 그 눈빛을 마주한 지우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오만한 실험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서연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수룩한 신입사원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냉혹한 포식자의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특수보안폰을 꺼내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영민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비서. 지훈의 목소리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를 차갑게 식힌 섬뜩할 정도로 낮은 음성이었다. 가면 놀이는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연한 의지를 담아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은성그룹의 모든 법무팀 인력을 비상소집해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전부 알아봐. 그리고 내가 돌아갈 준비를 하게.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잠자던 사자가 마침내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곧 은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피해 복수를 위해 돌아올 터였다. 차가운 취조실 안. 이서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녀의 희망은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다. 회사에서 파견된 변호사는 그녀의 결백을 주장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녀를 압박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조직의 희생양이 되어 철저히 버려졌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을 무렵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매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그의 등장만으로도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가 갈라지는 듯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승률 100%의 해결사로 불리는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 변호사 최강혁이었다. 최 변호사는
회사 변호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서연 씨의 변호는 제가 맡습니다. 선임 개인이 확인하시고 이만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회사 변호사는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꽁무니를 뺐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누가 당신을 보냈죠? 그녀의 질문에 최 변호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의뢰인의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이서연 씨의 결백을 굳게 믿고 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바꿔놓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청하건설의 내부 서버, 데이터, 박태석의 자금 흐름, 관련 인물들의 통신 기록 등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지휘봉을 잡은 냉철한 군주였다. 조비석, 박태석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들 전부 동결시켜 자금 세탁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들, 세무조사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정보보안팀의 내부 조력자, 그놈이 가족 명의로 최근에 사들인 부동산 내역까지 전부 뽑아내 그의 명령은 쉴 새 없이 떨어졌고 조영민 비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강혁 변호사의 등장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구속적 부심에서 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며 핵심적인 데이터 로그에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보인다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예비 소견서를 제출했다. 지훈의 팀이 밤새 찾아낸 박태석 측이 미처 지우지 못한 작은 실수였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서연은 며칠 만에 차가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은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최강혁 같은 거물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그녀가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대체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돕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위험한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주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던 김민준. 하지만 그 어수룩했던 신입사원이 이 모든 일을 꾸밀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박태석은 서연이 풀려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변호사가 최강혁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최강혁이라고 대체 어떤 놈이 뒤에 있길래 최강혁을 움직여. 그는 처음으로 막연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여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세력.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강혁의 의뢰인을 알아내려 했지만 철저한 비밀 유지 앞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우는 박태석의 혼란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냥 방식이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박태석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을 하나씩 흘리기 시작했다. 그 증거들은 박태석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기록 등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 최 변호사는 갑자기 나타나는 결정적 증거들에 놀라면서도 의뢰인의 막강한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며칠 후 서연은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동시에 박태석 이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박태석을 향해 몰아치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돕는 미지의 인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인물이 김민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강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연의 무혐의 처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반격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박태석이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부패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무대에는 그가 직접 모습을 드러낼 생각이었다. 박태석을 향한 압박은 모든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강혁 변호사가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정보들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소환조사가 그의 목을 옥죄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은 이제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경랑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오히려 기이한 평온 속에 있었다. 그녀의 무혐의는 거의 확실해졌지만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김민준이라는, 이제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영민 비서는 박태석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즉 그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상납한 뇌물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원본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옆에는 내부 공모자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녹취 파일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 비서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지훈은 장부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은성그룹의 이름을 더럽힌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 이름들을 훑어내렸다.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박태석은 물론 이 장부에 이름이 오른 내부 임원들도 전원 참석시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무대는 준비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지훈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한 사람에게 이 연극의 진짜 막을 직접 내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 이 모든 사실을 차가운 뉴스 기사로 접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김민준의 번호로 그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스카이라운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조용한 프라이빗 룸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된 룸에 들어선 순간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김민준이 없었다.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과 어수룩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야경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얼굴만은 분명 그녀가 알던 그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신입사원의 톤이 아니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김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건 가장 무거운 진실을 꺼내놓았다. 제 이름은 김민준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은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강지훈, 그녀가 입사 면접 때 사진으로만 보았던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던 그 이름. 그녀는 눈앞의 남자와 그 이름을 연결시킬 수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공허함,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던 오만한 생각,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쓰고 청하건설에 들어오게 된 과정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서연 씨. 모두가 현실과 타협하고 눈 감을 때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싸우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연극 속에 없던 인물이지만 어느새 내 이야기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의 하얗던 머릿속은 온갖 감정의 폭풍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충격은 곧 깊은 배신감으로 변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 나누었던 대화, 쌓아 올렸던 신뢰,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유한 회장의 유희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연극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럼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박태석의 협박, 사고의 위험, 기밀 유출범으로 몰렸던 그 끔찍한 시간들, 그 모든 게 회장님의 연극 무대를 빛내주는 소품에 불과했나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닙니다. 지훈이 다급하게 부정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오만한 시작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고 저는 매일 밤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저는 김민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강지훈으로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당신을 돕던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 보여주었던 비범한 능력,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던 증거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까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거짓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한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분노와 고마움, 배신감과 연민이라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길을 잃었다. 지훈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십시오. 김민준으로 당신 곁에 있던 시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오전 은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박태석과 그의 공모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그 자리에 당신도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 싸움의 끝을 직접 확인해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그는 이제 그녀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의 여자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무겁게 맴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상석에 앉아 있는 박태석 이사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이 그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다. 이서연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셈이 정장 차림은 오히려 눈에 띄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직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훈의 고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이 싸움의 끝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임시의장을 맡은 부회장이 마른 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청하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박태석 이사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박태석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이번 사태는 저를 음해하려는 외부 세력과 일부 불순한 직원의 공모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은성그룹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의 결백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가 경쟁사에 매수되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열변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쾅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에 김민준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수트 차림에 제왕의 기운을 내뿜는 강지훈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몇 년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진으로만 보던 그룹의 총수.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박태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강지우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모두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부회장이 앉아있던 상석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부회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이제 회의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지훈은 자리에 앉지 않고 모든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박태석에게 멈췄다. 박태석 이사, 당신의 연극은
아주 인상적이더군.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 회의는 지금부터 내가 주관한다. 그의 선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조영민 비서에게 눈짓했다. 조 비서는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 화면에 떠오른 것은 스카이 크라운 타워의 불량 철근 분석 보고서 원본이었다. 박태석이 서연의 눈앞에서 찢어버렸던 바로 그 문서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지훈은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박태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 대금을 빼돌린 자금 흐름도, 하청업체 대표들과 은밀히 만나 돈가방을 주고받는 CCTV 영상, 그리고 창고에서 자신들을 습격했던 남자들의 자백 영상이 차례로 나타났다. 박태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네가 뭔데. 그의 발악에 지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당신이 한난 여직원이라 무시하며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이 제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박태석의 비밀 장부 원본. 그 안에는 그가 뇌물을 상납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몇몇 임원들의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름이 호명된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럴 수가. 박태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박태석과 장부의 이름이 오른 임원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태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선언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끌려나가던 박태석은 마지막으로 강지훈과 이서연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강지훈 너. 그리고 저 계집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마지막 발악은 육중한 문이 닫히며 허무하게 사라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남은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은성그룹의 부패는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안전이 될 것이다.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떠나도 좋다. 그의 선언은 은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포고령과도 같았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지훈은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이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수많은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며 섰다. 모든 싸움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자의 기쁨이 아닌 한 여자에 대한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지난 시간의 모든 거짓과 진실을 짊어진 채 그녀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부패의 잔재들이 모두 쓸려나간 그곳에는 강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몇몇 임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거대한 심판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 강지훈은 그러나 승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자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하듯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오늘부로 은성그룹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 태어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을 이었다. 저는 그룹 회장 직속으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안전윤리위원회를 신설할 생각입니다. 그룹 내 모든 건설 현장의 안전과 비리를 감시하고 즉결 처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으로 이서연 씨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일개 자회사의 대리를 그룹의 핵심적인 감찰기구의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원칙과 신념을 이제 그룹 전체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가 보여준 진심과 그가 행한 정의는 그녀의 분노를 상당 부분 씻어주었지만 그의 기만으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의 사과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보상이나 통제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 그리고 회장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요. 그녀는 그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홀로 남겨진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그럴 것이라 예상했다. 진정한 신뢰는 명령이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는 이 길고 긴 연극을 통해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는 이제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에는 그야말로 혁명의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강지훈은 박태석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그는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들과 새로 계약을 맺었다. 모든 건설 현장에는 실시간 안전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파격적으로 강화되었다. 이서연은 회사에 긴 휴가를 내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은성그룹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강지훈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을 넘어 조직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행동들 속에서 김민준의 얼굴과 강지훈의 얼굴이 서서히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스카이 크라운 타워의 건설 현장이었다. 이전에 살벌하고 위험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현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작업자들은 최신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현장 직원들과 똑같은 점퍼 차림이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많이 바뀌었죠. 전부.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 새로워진 현장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위원의 위원장 자리. 아직 유효한가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회장님의 부하가 아니라 독립적인 파트너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지훈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김민준의 어수룩한 웃음도 강지훈의 차가운 미소도 아니었다. 한 여자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은 한 남자의 따뜻하고 진실된 웃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1년 후 스카이 크라운 타워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위용을 드러냈다. 안전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 건물은 새로 태어난 은성그룹의 상징이 되었다. 타워 최상층 전망대에서 강지훈과 이서연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마주 잡혀 있었다. 가난한 척하는 CEO의 위험한 연극은 결국 해피엔딩이네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는 진심을 시험하려 했을 뿐인데. 당신 한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었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단 한 사람. 그녀는 그의 거짓된 연극을 진실된 사랑으로 바꿔놓았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새로운 새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새로운 새벽이었고, 동시에 그들 두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눈부신 새벽이기도 했다.